네, 안녕하세요. 오후 세션이라서 좀 피곤하실 텐데요. 일단 최대한 안 졸리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푹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요. 혹시 푹 서비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옛날보다 많아졌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좀 복잡한데요. 보통 이제 아마존에서 발표할 때 보면은 최신에 뭘 했는지를 주로 많이 발표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할 때 보면 그럼 지금 아마존에서 뭘 쓰고 있어야만 하면 사실 그건 그냥 스냅샷이라 왜 그걸 쓰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그 아마존을 처음부터 쓴 건 아니고 푹 1.0이라는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IDC를 통해서 정말 그 전형적인 그 3티어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발전해 나왔고 왜 이런 식으로 갔고 그러면서 저희가 얻은 게 뭐고 잃은 게 뭔지 그런 데 대해서 약간 역사처럼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술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29년째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단 말이 이제 그 직원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아직도 코딩합니다. 지금 이 발표하기 전에 오전에 개발해서 디버깅 하다가 왔습니다. 일단은 푹을 많이 아시니까 제가 설명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푹이란 거는 저희가 그 서비스하는 게 컨셉 자체는 인터넷 스트리밍하는 서비스입니다. 뭐 티빙도 있고요, 국내에는. 그 다음에 왓챠는 영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지상파로 시작해서 다른 채널들로 많이 벌쳐져서 지금은 영화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대표 앱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요. 제일 큰 이유는 푹 자체가 이런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푹 자체의 태생은 처음에 그 MBC와 SBS가 조인트 벤처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KBS가 조인해서 결국 지상파 3사가 모두 다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뭐 넷플릭스나 이런 외국에서 잘 없는 실시간 방송을 64개 채널, 지금 이게 실제로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시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VOD가 17만 편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로 지상파의 과거 컨텐츠, 예를 들어서 뭐 공포의 쿵쿵따나 아니면은 무한도전 1회 시즌 1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17만 개가 있고요. 영화는 7천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넷플릭스 같으면 약간 구작 중심이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면 저희는 주로 최신작 헐리우드의 영화를 DRM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 유저는 지금 이 슬라이드가 준비됐을 때는 66만 명이었고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제가 체크했을 때는 67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등록만 한, 그러니까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실제로 비용을 내지 않고 그냥 거기서 공짜 콘텐츠를 즐기는 분이 340만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때문에 저희가 대한민국 대표 그 앱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지난 한 6년 정도 일어났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왜 기술이 그렇게 변해왔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할 때 2017년 5월에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이때 설립될 때 말씀드린 대로 MBC와 SBS가 조인트 벤처로 출발했고요. 직원이 컨텐츠나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한 3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랬는데 2017년 7월에 푹 1.0이 런치됩니다. 당연히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고요. 이전에 MBC에서 개발했던 플랫폼을 받아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게 푹 1.0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2014년 2월에 국내에 있는 모 업체의 로컬 클라우드로 저희가 플랫폼을 다 이전했습니다. 이전한 이유는 좀 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6월에 푹 2.0을 오픈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중에 이제 회사에 저는 사실 창립 멤버가 아니고 2014년 초기에 제가 지금 입사를 한 사람이라 이 푹 2.0이 사실은 이제 제가 했던 첫 번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던 프리미어십이라는 야구 경기를 저희가 서비스를 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 헤드엔드라고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글자나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헤드엔드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에 드디어 아마존에 입성을 합니다. 그럼 왜 저 옛날 로컬 클라우드 때는 안 갔냐면 저 때는 아마존 코리아가 없었습니다. 아마존 코리아는 대충 이 로컬 클라우드와 이 AWS 중간쯤에 사실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 4월에 푹 3.0을 오픈했는데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아침에 디버깅하다 왔다고 그러는 게 푹 3.0을 저희가 오픈을 이틀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했는데 아직도 약간씩 문제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디버깅을 하고 있어서 그 작업을 하다가 왔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얘기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BC로부터 컨텐츠 시스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MBC에서 왔고 MBC가 원래 푹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MBC가 SBS를 꼬셔가지고 같이 하자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의기화합이 돼서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저작권이나 시스템을 캡이 이제 컨텐츠나 플랫폼의 영어 약자인데요. 캡으로 다 이전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NET 베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개발한 데가 이제 그 MBC인데요, IMBC인데 거기에 그 기본적인 플랫폼이 마이크로소프트 .NET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NET으로 개발된 시스템을 푹을 하는데 처음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는 IMBC와 SBS 컨텐츠 허브라는 각각의 그러니까 방송사의 인터넷을 하는 회사에서 파견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아까 그 처음에 1.0을 빨리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기본 시스템이 .NET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SBS 컨텐츠 허브는 .NET을 쓰지 않고 자바를 쓰는 회사입니다. 저도 사실 SBS 컨텐츠 허브에 팀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개발자가 있는데 반은 .NET을 좋아하고 반은 자바를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회사에 그런 분위기가 있으신 분 있어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일에 자바는 자바만이 답이고 자바 아니면 다 엉터리라고 그러고 .NET은 .NET이 제일 빨리 개발하고 자바는 괜히 쓸데없이 복잡하다 그러고 말싸움부터 시작해서 감정 싸움에 심지어는 소스 코드까지도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회사의 처음부터 태어난 운명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엔지니어가 양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문제를 생기고 그러다 보니 아까 여기 지금 폴리글라스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보통의 회사는 폴리글라스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폴리글라스를 한다는 얘기는 엔지니어 풀이 여러 개가 돼서 어떤 쪽은 .NET을 쓰고 어떤 쪽은 자바를 쓰면서 같이 서로 막 연결돼야 되는 이런 일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설계의 복잡성이 올라가죠. 근데 이 회사는 할 수 없이 처음부터 했어야 돼요. 왜냐? 엔지니어가 뽑은 게 아니라 양회사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문제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썼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생기고 몇 달 만에 서비스를 오픈하려니까 새로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푹 1.0이 만들어집니다. 자, 푹 1.0은 대부분 IMBC, 그러니까 .NET 기술에서 옵니다. 그리고 논현에 있는 LG IDC의 시스템이 약 16대의 상당히 고성능 시스템이 IDC에 설치돼서 IDC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지금 이 클라우드 시대에 무슨 그런 설계가 있었냐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6년 전이라면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 설계였습니다. 요 중에서 지금 현재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SBS 컨텐츠 허브에서 온 분들이 새로 만든 자바로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은 .NET으로 된 미리 개발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녹색은 당연히 DB니까 별 관계 없었습니다. 어쨌든 아주 전형적인 그냥 웹 구조였어요. DB가 MS SQL이 있고 앞에 .NET 그러니까 IIS 서버가 있어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웹은 IIS에서 서버 렌더링을 해서 모두 다 UI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은 그 밑에 있는 MAPI라는 쪽을 통해서 REST API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 설계 조금이나 아시는 분은 딱 보면 문제를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똑같은 기능을 .NET과 자바가 둘 다 만듭니다. 그죠? 왜냐하면 PC는 파란색으로 한 그 .NET에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들은 밑에 있는 자바를 봐야 되죠.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개발자 2명한테 같은 일 시키면 똑같은 거 나오기 어렵습니다. 뭐라도 좀 다릅니다. 심하게 말하면 파라미터도 다르고요.
심한 경우에는 페이징도 다르고 답도 좀 다르고 반응 속도도 다릅니다.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이걸 해결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이 IDC의 그 3티어 시스템이 왜 없어졌는지 생각하면 제일 큰 문제는 스케일러빌리티였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까 16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계속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쭉 갔는데 드디어 슬슬 동접이 8만을 넘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DB는 MS SQL인데 그 말은 뭐냐면 액티브가 끝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NET 서버는 16대밖에 없습니다. 내가 늘리려면 사와야 되는데 한 달은 걸립니다. 그런 문제에 발차해서 계속해서 이 사용자들 때문에 서버가 죽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랬으면 그 운영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서버를 끄는 거죠. 서버 꺼서 제발 사람들이 욕하고 다른 데로 가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거의 뭐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서버 살기 때문에 너네 가라 하면서 계속 끕니다. 자, 그랬던 결과가 앞으로 지금 보여드릴 이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2013년 10월 19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서비스 장애를 빚고 있다. 10월 20일 머니위크인데요. 공지 없어 이용자 답답함 지속. 공지를 못합니다. 왜냐? 서버가 죽어서 띄울 페이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이때는 제가 사실은 이 회사 직원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끌려가서 이때 있었어요. 제가 최고 기록이 6시간 동안 서버를 계속 껐다 켰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죽어도 딴 데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서버 켜면 사람 쫙 올라가서 DB 락 걸리고 죽이고 DB 부팅하고 다시 켜면 쫙 들어오고 나중엔 진짜 정말 죽겠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래서 제안을 한 게 이럴 거면 차라리 트위터라도 만들자. 제발 좀 그만 오세요라도 좀 하자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주말마다 서비스 장애 되풀이. 딱 그 무한도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을 했기 때문에 집에 PC가 없는 분은 이걸로 무한도전 보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무한도전만 하면 죽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열을 받았겠습니까? 계속 이랬습니다. 이래서 푹을 그 네이버 기사로 이 당시를 찾아보시면 욕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보기 싫은데 과거를 기억하자라고 이제 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제가 4월 1일 입사자입니다. 그래서 요때쯤 입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게 푹 2.0을 만들자라고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이때는 회사에서 방송사에 계신 분들이 이제 서버가 죽는 거에 완전히 맛이 간 상태라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고 새로운 걸 해도 다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었어요. 뭐 위험성, 검증이 덜 됐다 이런 건 소용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죽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온 목적이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 죽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계속 죽는 것 때문에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스케일러빌리티 플랫폼이 안 되니까 무조건 클라우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더 이상은 .NET 개발자하고 자바 개발자하고 싸우는 꼴을 못 보겠다. API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API 하나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PC도 지금처럼 서버에서 렌더링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REST API를 주면 클라이언트가 렌더링하는 걸로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발 남들도 하는 개인화 같은 거 좀 해보자. 서버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이제 좀 뭔가 그런 걸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마이뷰라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본 컨텐츠가 어디까지 봤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이어보기를 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추천도 좀 해보자. 추천도 해보자 그러는데 추천을 어떻게 하자를 아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추천을 해보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 지금 선택의 여지는 딱 2개밖에 없었어요. 로컬 클라우드, 국내산 클라우드냐 아니면 아마존 도쿄냐, 둘밖에 없었어요. 서울로드가 없었어요. 뭐가 문제냐? 제가 이제 이거를 양쪽을 다 검토를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이제 아마존 도쿄를 못 간 제일 큰 이유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 유저에게 이게 넘어감에 대해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게 법령으로 존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내 게임을 중국 회사가 인수한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가는 걸 막으려는 목표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대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쿄로 가는 건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로컬 클라우드로 정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당시만 해도 클라우드가 우리나라에 많이 쓰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도 사실 클라우드에 대해서 경험이 정말 많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달라보면 뭐 얼마나 다르겠어,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 다른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경험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로 가기로 했고 로컬 클라우드로 가기로 한 거죠. 로컬 클라우드는 사실은 그 당시에 아마존도 사실 지금의 아마존처럼 뭔가 서비스가 많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클라우드란 게 그냥 리눅스 서버나 윈도우 서버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정도고, 그 위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개발 어떻게 하기로 했냐? 모든 건 다 스케일러블 해야 된다. 즉 뭐냐? 무한도전 서비스 할 때 죽지 말자. 서버가 지금 16대가 아니라 클라우드 가서 이 순간 2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죽으면 안 된다가 돼서 모든 걸 다 스케일러블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스케일러블 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API 서버의 스케일러빌리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LB를 잘 쓰고 로드 밸런스를 쓰고 하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문제죠. 그러니까 RDBMS를 쓰면, RDBMS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무식하게 큰 시스템으로 액티브가 퍼포먼스의 한도인데, 그걸 대부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앞에다 캐시를 많이 하는 거죠. 저희는 방법을 다르게 갔습니다. 몽고DB를 메인 DB로 쓰기로 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원장으로 MS SQL RDB는 있지만 서비스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몽땅 다 몽고DB로 다 몰아넣어서 몽고DB를 스케일러빌리티를 써서 사용자를 받아보자라는 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몽고DB를 썼고요. 문제는 아까 이제 저희가 마이뷰라고 그래서 사용자가 어디까지 봤는지 기록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몽고DB는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매시브하게 라이트하는 데는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시브한 라이트를 받아줄 DB를 새로 골랐는데요. 그건 카산드라였습니다. 카산드라가 저 당시에는 국내에서 제가 사용한 선례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NoSQL 전문가를 만났더니 그분이 절대 쓰지 마라. 왜냐하면 아무도 검증이 안 됐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는데, 저희가 결국은 고민하다가 카산드라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LB그룹과 그 다음에 몽고DB, 카산드라를 써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통합하기로 했죠. ASP.NET하고 MAPI라는 걸 둘을 합쳐서 통합하는 API를 만들어서 이제 API는 한 개, 즉 뭐냐, 특정 기능에 버그가 나오면 모두 다 버그, 특정 기능이 제대로 되면 모두 다 성공이지, 자바로 만든 내 모바일은 잘 되는데 단넷으로 만든 서버의 PC는 잘 안 돼, 역시 PC는 안 좋아, 모바일은 안 좋아, 뭐 이런 얘기 더 이상 없게 하려고 유니피케이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니피케이션 하길 때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결국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제일 커졌어요. 왜냐하면 단넷 개발자와 자바 개발자는 제가 감히 말하지만 뇌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스펙을 같이 얘기해도 나중에 나오는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뭘 썼냐면 스웨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거라는 건 뭐냐면 RESTful API를 예멀이라는 간단한 문법으로 해서 디파인을 하고 인풋 아웃풋이 확실히 정해지고, 제일 좋은 건 이걸로부터 서버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게 중요했어요. 왜냐? 아까 말했지만 뇌구조가 다른 분들이 자꾸 이상한 거 만들지 않게 앞뒤는 딱 잡고 안에 있는 비즈니스 로직만 하자가 목표라 스웨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저희가 버전이 계속 같지만 지금 이 URL은 실제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는 URL입니다. 그래서 API 35-DAX의 푹.cokr을 가시면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API 명세가 나오고요. 거기에 API 실제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까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발 이상하게 거기다가 디도스는 하지 마시고요. 디도스 하면 저희가 막아야 되니까 한번 보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API를 숨기는 건 없고요. 모두 다 오픈되어 있고, 제가 3.0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API가 약 16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API를 이용해서 했을 때 장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웨거란 걸 이용해서 이 사람이 자바 개발자냐 단넷 개발자냐 신경 쓰지 않고 API는 이걸로 디파인하고 테스트도 이걸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하면 통과하는 거고 여기서 페일하면 페일하는 거라 뒤에 뭐
단넷을 잘못 짰네, 자바 잘못 짰네 할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화 얘기를 했죠.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제일 지금 2.0에서 자랑하는 게 이어보기인데요. 그냥 이어보기가 아니고 내가 휴대폰에서 보다가 그냥 끄고 PC로 가서 켜면 휴대폰에서 보던 것부터 이어봅니다. 그리고 PC를 끄고 다시 스마트 TV를 켜면 스마트 TV에서 역시 또 이어봅니다.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N스크린 이어보기라고 하는 컨셉으로 서비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결국은 유저로부터 밑에 있는 것처럼 북마크라는 컨셉으로 모든 유저가 어떤 영상을 볼 때마다 10초마다 한 번씩 저희 서버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원 번호가 어떻게 되고 무슨 컨텐츠고 어디까지 보고 있을를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까 말한 이어보기를 하면서 그 데이터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파퓰러 컨텐츠, 많이 보는 컨텐츠, 그 다음에 레코멘데이션, 당신이 본 목록,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클라이언트가 모았다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보면 계속 10초당 쏩니다. 즉 뭐냐, 마지막까지 한 5초도 10초밖에는 로스를 안 하니까 이어보기가 상당히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저희가 다른 프로토콜을 좀 썼는데요. 결론적으로는 HTTP 프로토콜이 오히려 낫다는 결론이 내서 저희가 지금은 HTTP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푹이 깔려있는 모든 시스템에는 다 표준입니다. 그래서 PC, 안드로이드, iOS, 스마트 TV, OTT 디바이스 어디든 저희 푹의 플레이어가 돌아가는 경우에는 10초당 한 번씩 이 데이터가 옵니다. 다만 이 데이터 중에 사실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게 IP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IP는 마스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받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PC에서 보다가 다시 모바일로 갔다가 다시 PC로 가는 뷰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당히 저희가 자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넷플릭스하고 테스트 해봤는데 넷플릭스에 밀리지 않습니다. 요건 좀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저희가 월 8TB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어떻게 하냐, 클라이언트가 북마크 리시버라는 걸 이용해서 아까 말한 10초당 데이터를 쏘면 엄청난 데이터가 날아오는데요. 이거가 저희가 카산드라를 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몽고DB로는 이 데이터를 못 받아요. 받아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카산드라를 썼고요. 카산드라 클러스터가 저희가 지금 한 18대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대의 카산드라가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거를 저 밑에 보면 아파치 스파크가 통계 작업을 해서 몽고DB에 넣으면 그걸로 아까 인기 프로그램, 당신이 본 리스트,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PI 서버를 통해서 이어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을 하다 보니까 이제 툴들을 되게 많이 쓰게 됐는데요. 캐틀이라고 하는 ETL 툴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캐틀 툴을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개발자시면 꼭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캐틀 툴의 장점이 뭐냐면 A 데이터 소스를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B 데이터 소스를 넣는데 모든 걸 다 GUI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MS SQL 데이터를 쿼리를 해가지고 꺼낸 다음에 RESTful API를 호출해서 뭔가를 조인한 다음에 그걸 형태를 바꿔서 몽고DB 넣는 거를 프로그램 코드를 한 줄도 안 짜고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할 수 있고요. 그 자체가 커맨드 라인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치로 뭔가 데이터를 옮기는 데는 정말 좋은 툴입니다. 제가 이걸 장사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하다 보면 사무실에서도 자꾸 이 캐틀 무슨 세일즈맨 같이 얘기를 하는데, 캐틀 자체는 지금 옛날에 펜타워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히타치가 인수했습니다. 아파치 JMeter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REST API로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JMeter로 클라우드 특성을 살려서 테스트가 할 때는 JMeter 인스턴스를 한 40개쯤 띄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 API를 폭격을 해가지고 괜찮은지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응답 그래프가 적당하게 예쁘게 나오면 통과고, 이게 흔들린다, 즉 뭐냐면 뭔가 가베지 컬렉션이 일어나거나 DB가 이상해지면 이제 개발자 다시 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업했고요. 당연히 GitHub을 엄청 썼습니다. 웃기는 건 이제 GitHub은 정말 표준인데 아직도 안 쓰시는 분 있으면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십시오. 옆분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유트랙은 칸반 툴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관리를 해봤는데 뭐 ALM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툴이 있는데 저희가 제 경험은 해보면 결국 개발자들이 제가 난리칠 땐 쓰다가 좀 지나면 안 씁니다. 귀찮아서. 그래서 가장 간단한 칸반 툴을 썼고요. 지금 저희가 이 유트랙 칸반은 정말 이제는 필수 불가결한 툴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아까 이틀 전에 3.0 오픈했다고 했는데요. 3.0 오픈할 때 저희 QA랑 저희 개발이랑 기획에서
칸반에 등록한 이슈 리스트가 거의 2,000개에 가깝습니다. 그 2,000개를 개발자가 다 이슈를 어사인 받고 운영하고 작업하고 리뷰하는 것들을 모두 다 저희는 칸반으로 했습니다. 젠킨스는 2.0에서의 배포 툴이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이제 클라우드다 보니까 API 서버가 저희가 한 40대 정도까지 최대 운영을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동 배포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젠킨스를 써서 저희가 젠킨스로 배포하면 젠킨스가 알아서 최종적인 컴파일을 한 다음에 배포를 해주는 시스템을 썼습니다. 이게 2.0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설명은 거의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간단한 거는 보면은 색깔이 이제는 자바와 닷넷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이제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는데 자, 죽냐 안 죽냐죠. 물론 이걸 하고 나서는 무한도전 때는 안 죽었어요. 근데 무한도전 때 안 죽는 게 목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렸는데 결국은 저희 사업에서 사고를 쳤더라고요. 프리미어십이 야구 경기였습니다. 준결승에 한일전 붙어서 8회까지 지다가 9회 역전한 거 기억나시죠? 예, 저는 그 경기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서비스하면서 콘솔 보고 저희 그 같이 하는 CDN 업체나 이쪽하고 채팅하느라 바빠서 화면에 제가 기억하기에 카톡창 한 5개 띄워놓고 그 네트워크 올라가는 거 보고 우리가 이기나 지나 알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웃기게도 VOD로 봤습니다. 어쨌든 결과입니다. 총 네트워크는 551G의 피크치를 썼고요. 그리고 유저는 28만 명이 동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문제가 없었고요. 저희가 너무 과하게 준비했나 봐요. CPU가 20%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쫄아서 너무 많이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시스템이 제대로 돌을 증명했고요. 이걸로서 이제 저희가 약간 서비스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거는 헤드엔드입니다. 헤드엔드는 이제 저희가 스트리밍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버에서 이제 비디오 파일을 전송을 해야 되는데 요건 좀 다른 시스템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건 유저가 들어오면 제목을 띄우고 글자를 띄우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띄우고 무슨 컨텐츠 보세요 이런 것들이고요. 헤드엔드는 스트리밍을 위한 겁니다. 그 스트리밍을 위한 거가 이제 했는데 2016년에 시작해서 처음으로 저희 회사에서 아마존에 호스팅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좀 특이한 점이 엔지니어가 정말 죽을 거 아니면 외주는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내부 엔지니어들이 죽어라 붙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UHD 4K까지 되는 스트리밍 헤드엔드를 준비했는데요. 프로토콜 지원은 HLS, MPEG-이고요. AVC랑 HVC 다 됩니다. HVC는 특허 문제가 아시겠지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로만 사용하고 있고요. 제발 그 MPEG-LA도 답을 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HVC 어드밴스드는 이제 더 이상 페이턴트 안 받는다고 얘기했죠. DRM도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와이드바인 클래식, 모듈, 플레이 레디, 페어 플레이를 다 지원합니다. 이걸 다 지원한 이유가 와이드바인 모듈이나 클래식은 크롬, 플레이 레디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페어 플레이는 iOS,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와이드바인입니다. 그래서 각 플랫폼별로 이 DRM이 다 다르기 때문에 DRM도 다 지원하고 VBR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저희 내부 기술로 아마존에다 다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재밌는데 뭐가 재밌냐면 저희는 실제로 라이브 시스템, 실제로 스트리밍이 시작될 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와우자를 써서 그 순간 이 큰 영상을 쪼개서 보냅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했고요. 저희가 아마존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존 S3에다가 TS 세그먼트로 미리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스트리밍이 편해져요. 왜냐하면 그러면 HTTP 다 그냥 액세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시큐리티는 정의가 되어 있어서 저희 그 아마존의 클라우드 프론트의 그 시큐리티를 이용해서 HTTP 다운로드로 모든 스트리밍이 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만약 스트리밍 하시면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미리 저희가 다 큰 거를 쪼개놨고요. 그 쪼개놓은 걸 클라이언트가 한 개씩 땡기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장점은 그렇게 되면 실제 스트리밍 순간에서의 기술이 굉장히 쉬워져서 여러 가지 기술들, 테크닉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했고요. 단점은 S3는 많이 씁니다. 물론 이 행사를 주최하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해피해 하시는 일이겠죠. 자,
VOD 스트리밍은 그래서 이제 FFmpeg을 이용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다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제 한 개씩 이렇게 파트로 한다 그래서 지금 푹을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옛날엔 저희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지금은 저희가 퀵 VOD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라이브가 시작되면 5분 뒤부터 VOD처럼 서비스하잖아요. 이게 되는 이유가 저희가 서버에 이걸 다 한 개씩 스트림으로 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라이브 서비스도 라이브 데이터를 S3에다가 다 한 개씩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걸 스트리밍하기 때문에 그 떨어뜨려 놓은 거를 저희가 서버에서 VOD인 것처럼 스트리밍할 때 그게 퀵 VOD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사실 퀵 VOD는 서비스를 못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마케팅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일 큰 캐치프레이즈가 우주에서 제일 빠른 VOD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푹 3.0 얘기를 해야 됩니다. 2.0에서 뭔가를 다 한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여기 섰냐? 첫 번째는 저희도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케팅에서 욕심이 더 생깁니다. 이제 드디어 시스템이 안 죽고 뭔가 되니까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가 계속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쌓인 걸 한 방에 해결하려고 3.0을 시작합니다. 목적은 첫 번째, 스케일러빌리티를 더 올리자. 지금 현재 저희가 67만 명이지만 계속 67만 명 아닐 테니 정말 더 올려보자 해서 이번에는 API 서버식에서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바꿨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API가 160개라고 했는데요. 그 말은 저희가 이번 3.0을 위해서 개발한 마이크로 서비스 그 애플리케이션이 160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죽기 힘들게 하자 해서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로컬 캐시 같은 거를 표준화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란 건 그거죠.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에 많이 쓰는 건데 앞단이 폭격을 당했는데 뒷단이 이상해졌을 때 뒷단이 이상해진 동안에는 앞단이 폭격받더라도 뒤에다 더 이상 안 줍니다. 뒤에가 리커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API 서버를 하면 단점이 뭐냐면 API 서버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면 API 서버 전체를 배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위험성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만든 코드는 테스트했지만 혹시 누가 딴 사람이 커밋한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2.0 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는 풀 QA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다. 근데 이게 기능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다 보니까 160개 기능 중에 한 개씩만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개씩 나갔을 때 테스트도 쉽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경험으로는 한 개쯤 고장나도 고객이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아까 디버깅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지금 저희 푹 3.0에 제대로 동작 안 하는 그 기능이 하나 있어요.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지 아닌지 자신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라이브 시스템인데 기능을 새로 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위해서 뉴럴넷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2.0에서도 저희가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실제 얼굴 체크를 한다든가 아마존 레코그니션을 쓴다든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좀 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보자 하는 면에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표가 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도커 베이스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완전한 이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벨롭먼트와 디플로이 에피시시는 당연히 올라가고요. 오토 스케일도 잘 됩니다. 그리고 폴리글랏 디벨롭먼트를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최대한 양쪽에 뉴트럴한 사람을 뽑았지만 역시 아직도 자바가 좋다, 단넷이 좋다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잘하시는 분들 중에 고집 없는 분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늘 문제라 결국은 저희가 밑에 있는 5개의 언어를 모두 하기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개 중에 하나를 하면 오케이로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자바, C샵, 노드.js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고랭 이 5가지 언어로 개발을 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60개의 API 중에 파이썬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언어가 다 있습니다. 정말 자바 잘하시는 고수분이 갑자기 고랭으로 개종을 하셔서 고랭으로 지금 API를 한 10개 만드셨는데 그분이 계속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 자랑질이 J미터로 했을 때 리스판스가 정말 끔찍하게 높게 나옵니다. 노드.js로는 넘사벽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DB 쪽이나 이런 쪽에 미션 크리티컬한 걸 개발하고 노드.js는 비즈니스 모델 쪽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이것 중에 파이썬을 제외한 나머지 언어가 다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C샵은 윈도우 .넷이 아니고 .넷 코어입니다. 왜냐하면 도커로 하려면 윈도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넷 코어로 개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커 오퍼레이션을 하려면 이제 그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커란 건 결국 하나하나가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인데 결국은 저희가 정한 건 쿠버네티스를 정했습니다. 왜 쿠버네티스 정했냐? 도커 스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쿠버네티스가 일단 제일 낫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요 결론을 내릴 때는 사실은 아마존이 쿠버네티스를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기 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잘대로 간 길로 가서 쿠버네티스를 저희가 쓰게 됐고요. 그리고 운영팀에서 쿠버네티스를 가장 선호했어요. 그 다음에 API 게이트웨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API가 이제 다 그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야 되니까요. 콩 API 게이트웨이를 쓰기로 했습니다. 요건 좀 여기 와서 말하긴 참 미안한 얘기지만 아마존 AWS API 게이트웨이를 원래 처음에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빌딩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얘가 VPC당 LB가 50개밖에 안 되는 그 한도가 있는 거를 나중에 발견했어요. 근데 웃기는 건 지금은 해결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설계할 때는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했지만 160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LB 50개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쿠버네티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콩을 그러니까 그 콩을 쓰게 된 거죠.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못 쓰고. 그 다음에 메시지 버스로는 저희가 처음으로 아파치 카프카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 중에 뒤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것들은 다 카프카로 돼 있고 카프카 자체를 이용해서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CQRS 같은 새로운 테크닉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개발자 중에 엄청 고집 센 사람이 끝까지 쓰겠다고 우겨서 처음에 썼는데 지금은 선택 잘했다고 남들이 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캠페인 엔진이라는 무지무지한 물건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 있는 그 영업 사업과 마케팅하는 분들이 이만한 엄청난 구름을 그려놓고 이 기능이 다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예를 들어 이분이 새로 오신 분인데 그 회원 가입을 했는데 유료는 결제한 적이 없고 이번이 세 번째 접속이면 이 배너를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돈을 내고 했는데 회원을 연장을 안 하고 끊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오시면 새로 오세요라고 띄워주시고 이거를 리퀘어먼트를 엄청나게 던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개발자 한 사람이 거의 죽어났고요. 개발을 마쳤습니다. 재밌는 건 너무 복잡해서 정말 테스트가 다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리퀘어먼트가 너무 복잡해서.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푹 3.0의 첫 페이지에 오는 그 배너에 이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한테 유료 유저인지 로그인을 안 했는지 무료 유저인지 아니면 유료 유저인데 더 이상 그 내가 회원을 연장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데 따라서 배너가 다르게 오퍼됩니다. 이 기능이 돼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주로 저희가 레코그니션과 그 다음에 다른 서드 파티를 이용해서 영상의 씬 키워드 디텍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셀러버티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 셀러버티가 너무 안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릴레이트돼서 아티클 어널리시스를 실제로 형태소 분석과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는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서비스에는 노출되기 되게 힘들어서 아마 잘 눈치는 못 채실 것 같아요. 근데 뒤쪽에서는 저희가 또 이런 쪽을 좋아하는 분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3.0의 오버뷰입니다. 아까하고 제일 큰 달라진 건 가운데 파란색으로 크게 쿠버네티스라는 물건이 생기면서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서비스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바 개발자냐 단넷 개발자냐 따질 거 없고요. 아까 말한 스웨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표준적으로 되고 J미터로 퍼포먼스가 나오면 모두 다 오케이. 그렇게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은 당연히 아마존 코리아에 올라가 있고요. 이걸 하면서 저희가 저희 서드 파티로 지금 같이 이제 하고 있는 GS 네오텍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지원, 그 다음에 CDN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시스템이 사실은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드는 게 한 달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4월이라고 쓰면서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오늘 제가 발표하면서 그런데 사실 아직도 오픈을 못했습니다라고 할까봐 제일 무서웠는데 다행히 이틀 전에 오픈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저희가 지금까지
6년 동안 일어났던 시스템의 결정체가 되고요. 제 생각에는 한참 동안은 이걸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죠. 뭐 몇 달 뒤에 또 어떤가 다른 사람이 이거 해보자 그러면 또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 시스템, 그러니까 푹 3.0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